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이 걸리는 느낌 들고 속쓰림이나 역류가 반복되는 분들 계시죠.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불편하다. 쓰린 건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답답하다.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종 선생님들이 말하는 신경성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식도는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빨리 증상으로 굳어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큰 축이 오늘 이야기할 패턴, 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노화와 식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식도의 변화를 프레스비이소페이거스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한국말로는 노인성 식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양과 기능이 좀 노화가 됐다. 그러니까 병명은 아니고 노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기능 변화의 묶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도가 늙어서 못 움직이나요? 라고 묻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식도는 여전히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임의 질, 즉 연동의 리듬과 협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식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연동 운동을 합니다. 위에서 짜주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짤 때 여기서는 이완이 돼줘야 음식이 내려오는데 자기도 막 짜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연동의 리듬과 협응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동의 파도가 약해지는, 타이밍이 좀 삐그덕대는, 어긋나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요. 특히 남아있는 음식을 정리하는 2차 연동이 줄어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노화성 역류 문제는 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산이 식도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은 오히려 더 약화된다. 그런데 속쓰림이 심하다. 그 이유는요, 식도로 올라온 위산을 빨리 못 내려보내는 거예요. 식도에 오래 머물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도 점막 회복이 느리고 하부식도 관략근 압력도 낮아져요. 관략근은 항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도와 위 중간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근육의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부식도 관략근이 산의 영향으로 압력도 낮아지고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전형적인 속쓰림보다는 뭔가 답답한, 그리고 삼키는 게 불편한, 뭔가 묵직한 불편감, 이렇게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식도 자체의 변화, 하드웨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나이인데 차이가 날까요? 이런 질문 생기죠. 같은 나이이신데도 어떤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빠르게 고착화됩니다. 심지어 위내시경에서 똑같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어떤 분은 증상이 있고 어떤 분은 증상이 없어요. 이 차이는 단순히 그 식도의 모양, 하드웨어가 더 낡았다, 이런 걸로 설명되기는 어렵고, 식도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조율되는지 그 운영 체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율이 단순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식도의 이 연동 패턴, 그리고 관략근의 톤, 압력 조절, 이런 물리적인 관점입니다. 식도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거예요. 식도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기가 아니죠. 위에는 수축할 때 밑에는 잘 풀려줘야 돼요. 어디가 수축하고 어디가 풀리고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가 정교하게 조율받아야 합니다. 이 조율 시스템이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은 식도의 근력을 바로 키우는 건 물론 아니에요. 대신 식도가 움직이는 패턴을 바꿔줍니다. 이 패턴이 망가지는 방식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크게 두 갈래예요. 이게 이 영상의 이제 핵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동안 이야기할 자율신경, 미주신경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교감신경이 과열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동 운동이 짧아지고 분절 수축이 늘고 정리가 잘 안 돼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아니라 버튼 신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스템이 엉기는 느낌인 거죠. 노화로 혹시나 이미 조율이 느슨해진 식도라면 여기에 교감 과열이 얹히면 증상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교감 과열의 증상은 긴장하고 스트레스하고 일에 쫓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은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올라온다. 가슴이 탄다. 화끈거린다. 밤에 특히 심하다. 술 마시면 다음날 확실히 심해요.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면 어김없이 올라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교감 과열형의 대표 가속 페달이 있어요. 늦은 시간에 술을 드시거나 국물 요리를 드시거나 그리고 그렇게 바로 주무시면 정말 개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술이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고요. 또 식사가 늦은 시간에 하시면 역류가 유발하기가 쉬운데 국물은 심지어 위에 용적을 늘리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기 쉽죠. 올라올 수 있는 양도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눕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누우면 바로 역류가 되겠죠.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압력과 밸브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만이 또 큰 가속 페달이에요. 복압이 올라가면요, 역류는 구조적으로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아주 얼큰한 국물 요리, 술, 아니면 먹고 바로 눕는 거, 과식, 비만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식도가 불편한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반대로 부교감 침체형입니다. 특히 미주신경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배측, 복축 두 갈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배측 미주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복축 미주신경이 꺼진 거죠. 스마트 브레이크는 꺼지고 비상정지 신호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응을 줄여서 보호하자. 파충류로 치면 적이 나타났을 때 숨는 것, 죽은 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자율신경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연동 신호가 둔해지고요. 움직임이 느리고 얕고 정리 반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쓰린 것까지는 아닌데 계속 답답해요. 삼키면 뭔가 걸려 있어요.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남아있는 느낌이 오래가요. 피곤하면 더 심해요. 약을 먹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통증이 크지 않아서 방치되기도 쉬우시죠. 이때 많은 의사들이 결국 PPI,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약을 주게 됩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 약이 너무 좋아져서요, 잘 듣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약의 원리를 알면 이 약이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을 알게 돼요. 역류성 식도염 약은 확실하게 위산 분비를 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산의 공격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미란성 식도염이나 궤양, 발해 식도염 같은 이런 조직 손상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 약, 특히 이제 PPI 제제는 불을 줄이는 소화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직접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식도의 연동 패턴을 직접 고치지는 못합니다. 관략근의 톤을 다시 올리지도 못하고 압력 조절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지 못해요. 즉 PPI는 산의 이 독함을 줄이는 거지 산이 올라오는 횟수, 머무는 시간 이런 걸 줄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감 과열형인 분이라면 속쓰림은 줄어도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부교감 침체형이라면 애초에 쓰림이 크지 않아서 PPI의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의 역할을 명백히 이해하시고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잘 이해하셔서 결국 매번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셀프 케어로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에서는 모두에게 통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나눠서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교감 과열형인 분들의 솔루션은 결국 밤의 가속 페달을 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국물, 그리고 뭐 먹고 바로 눕는 거, 그리고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스마트 브레이크를 키는데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의 연동을 높이는 교감을 낮추고 스마트 브레이크를 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날숨, 숨을 내뱉는 호흡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전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취침 3시간 전에 배를 채우는 식사는 끝난다. 술을 마시는 날이라면 안주가 오뎅국, 찌개 이런 국물인 걸 피한다. 그리고 양을 줄인다. 술을 마셨으면 가능한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1~2시간은 상체를 세운 상태로 유지한다. 폭음이나 과음을 하지 않고 적당히 취하셔야 가능합니다. 그게 또 먹는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 뱃살이 있으시다면 이 복압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연료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압이 올라가면 역류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주 얇아지라 뼈 말라 이런 수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부는 여전히 날씬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복압을 유지할 수 있게 뱃살은 빼보자. 그럼 확실히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지실 거예요. 날숨 훈련이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자율신경은 제가 항상 설명드린 대로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요. 이 호흡만은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감 과이활령인 분들은 들숨에 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날숨을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감과열형, 긴장을 끊어주는 신호를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숨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2번, 3분 정도만 하셔도 돼요. 코로 들이마시고 앞으로 더 길게 내쉬는 거죠. 비율을 1대2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게 어려워 하면 3초 코로 들이마셨으면 입으로 6초 정도 길게. 그래서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혹시 허밍을 해보셨나요? 이 각각의 원리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살펴드리겠지만 교감 과열형인 분들에게 허밍은 정말 중요한 스마트 브레이크를 켜는 신호입니다. 콧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콧노래가 아주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부교감 신경을 깨워주거든요. 자, 포인트는 숨을 잘 쉬자가 아니라 날숨을 길게 해서 제가 항상 말하는 스마트 브레이크를 켜보자. 또 교감 과열형인 분들이 이 스마트 브레이크를 켜는 방법은 허밍, 콧노래를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해보자. 낮에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잖아요. 꼭 해보시고요. 반대의 분들, 부교감 침체형인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이 교감 과열형인 분들이 보통 하시는 거랑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역류성 식도염의 생활습관 패턴이 교감 과열형인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술도 안 마시고요, 막 많이 먹지도 않고요, 먹고 눕지도 않아요, 심지어 커피도 안 마셔요. 너무 억울하시죠? 이분들은요, 자세를 교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식사의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밥에 국, 한두 가지 반찬, 그 한두 가지 반찬 중에 하나는 그냥 겨우 짠지나 김치 정도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을 회복 신호로 잡으시고 고기나 생선을 드셔야 돼요. 호흡도 중요한데요. 호흡은 교감 과열형인 분들과 달리 들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숨을 항상 몸이 약간 굽어있고 수축돼 있고 근육이 적기 때문에 특히 상체에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의 명상한다는 분들이 말하는 내보내는 날숨을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겨요. 더 어지럽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를 넣는 느낌. 공기를 넣는데 어디다 넣냐면 어깨에 넣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어깨와 갈비뼈 사이에 공기가 차는 느낌, 몸이 막 뭔가 풍선에 뜨는 느낌, 그 느낌이 있어야 들숨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 들숨이 잘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시면 긴장이 많이 돼서요, 더 심하게 근골격 통증이 생깁니다. 더 소화가 안 돼요. 상체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교감 침체형에 해당되는 것 같아 하시면 들숨을 하는데 포인트는 모든 관절에 숨이 차서 몸이 공처럼 뜨는 느낌, 이거를 느끼셔야 해요. 보통은 앉아서 골반을 세우고 가슴을 펴라. 근데 이 가슴을 이미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피면 아파요. 힘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두시고요. 공기로 그냥 위로 조금 몸을 올려보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5번 정도요. 그러니까 산소가 아니라 확장 신호입니다. 몸에 공기가 들어와서 모든 관절이 열리는 느낌. 그게 몸이 반응하는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육을 올리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좀 장기적이지만 부교감 침체형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단백질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료가 중요합니다. 교감 과열형보다 훨씬 중요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거. 밥, 국, 짠지 반찬 이런 거 말고요. 근육을 올릴 수 있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두유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들기름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교감 침체형이신데 소화가 안 되고 식도염으로 가슴이 답답하다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 좋아지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물론 아무 고기나 막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고요. 고기는 사실 맛있게 먹으려면 처음에 몸이 에너지를 써서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특히 부교감, 침체형이신 분들에게는 먹고 싶은 신호 자체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계란, 두부, 생선부터 시작해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하루 3번 다 드시고 가능하면 간식도 드시는 게 오히려 소화기관이 더 편안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교감과열인지 부교감과열인지 어떻게 알아? 이전 영상에서 그걸 한번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식도가 조율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 이거는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구나를 이해하시고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암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시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내시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소화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내가 2년 내에 내시경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면 꼭 소화기 내과에서 내시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식도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죠.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증상으로 굳어질지,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가 되게 만드는 건 우리 생활의 패턴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약의 영역과 조율의 영역을 생각하고 약의 도움으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아 조율을 더 챙겨봐야겠다. 이걸 이해하시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